홍준표 전 대표가 자살을 미화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 십자포화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말을 아름답게 좀 해라. 그리고 SNS 정치를 재개하신 거 아닌가. 이걸 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그냥 한 번에 답변 기회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정치권 또 벌집 쑤셔놓은 듯한데 시각. 그리고 뭐 같은 말도 좌파는 촌철살인이라고 그러고 우파는 막말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SNS 정치 안 한다더니 올리셨어요. 자살 미화 정상 아니다. 또 정치권 벌집 만든 홍준표. 28일 고 노회찬 의원 연결식 다음 날에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 정상적 사회가 아니다. 잘못했으면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지. 회피하려 자살한다?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자살은 생명에 대한 또 다른 범죄다. 그랬다 29일 비난 여론이 심해지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SNS에. 같은 말도 좌파가 하면 촌철살인이라 미화하고 우파가 하면 막말이라 비난하고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맞는 말도 막말이라 폄훼하는 무슨 괴벨스 공화국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홍 발언 문제 독설 캐릭터 때문이다. 정치인은 말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 하태경 의원 홍 왜 쫓겨났는지 몰라. 절필하라. 민주평화당 홍 막말 다시 접하고 싶지 않다. 말로 정치 오염시키지 마라. 정의당 이정미 대표 홍준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길.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수십 년 정말 적대적인 정치 공간 안에서 상대방에게 공격하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언어를 써오시고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저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어지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에 한 발 물러서 계실 때이기 때문에 세상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나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이건 뭐 양 박사님 준비되셨어요? 예. 일단 개인적으로 유튜브 시청자 게시판에서 제 왼쪽 눈이 벌겋다고 계속해서 눈탱이, 밤탱이 뭐 이런 표현이 계속 올라오는데 오늘 다래끼 수술을 받고 바로 방송에 출연해서 왼쪽 눈이 이렇게 씁니다. 뭐 차명진 전 의원이 저를 때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또 댓글에 나와서 차명진 의원한테 맞은 거 아니고요. 다르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웃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차명진 의원은 무죄를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 이야기로 감사합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미화하다하고 안타까워하다는 동의어가 아니다. 기본적인 팩트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면 촌철살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팩트나 의미 규정에 있어서 일탈을 하면 막말이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대체로 막말에 가까운 이유가 팩트 체크나 개념 규정에 있어서 불철저함으로서 더 나타나는 막말 논란이고요.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팩트의 중심으로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팩트의 중심으로 해서 예리하게 풍자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홍준표 대표가 태극기 집회에 극렬했던 그 모습들 저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왜곡해서 저렇게 미화한다고 공격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자신의 지지자로 구축하고 그리고 정계 복귀에 있어서의 어떠한 디딤돌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끝에 그 종말은 비참했다. 저는 그 부분을 조언드리겠습니다. 주제는요. 말을 줄이고 좀 아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말이 말을 낳아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만 보면 간단해달라고 하시네. 저 원래 간단히 하는 사람인데.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똑똑하시고 그러신 분이 왜 이런 식으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고자 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면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시고 말씀을 가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그 제1야당의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좀 더
좀 조심하시는 게 맞을 텐데 예. 이런 식으로 하셔서 자꾸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뭔가 이상하고요. 예. 하여간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게요. 최진만 하나님. 노무현사보다 더 짧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제가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이 그 이슈를 보면서 정의당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홈페이지 내용은 없고 모든 게 처음부터 이 그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는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내려갔더니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봤습니다. 정말 그 보면은 그 이 노 의원에 대한 어떤 추모 이런 글들은 많은데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사과하는 글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꼭 제기하고 싶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고 예. 더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한국기자협회가 2013년에 만든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 9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살과 자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한다는 것이 보도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자살자나 자살에 대해서 미화하거나 용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보도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있는 것을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 또한 그 노 의원에 대해서 서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짚는 된다. 것은 우리가 예. 경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알겠습니다. 이해할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김영수 전 의원님. 네. 홍 전 대표는 변호사입니다. 다시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이 보편적인 그 가치의 추구를 기반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아주 짧게 얘기를 해보면 저는 어떤 내용보다는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방금 변호사가 노이즈 마케팅이다 그랬는데 본인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처럼 개가 짖어도 나는 다시 돌아온다. 나는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차명희 전 의원님. 글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파악을 해보니까 정의당 당원과 정의당 사람들은 노회찬 전 의원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신격화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단지 이제 어떤 그 현실 정치인으로서 명예와 현실사에서 어떤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저 주요 기저였어요. 다만 제가 볼 땐 정의당 당원은 아니면서 한 사람이 노회찬 전 의원을 이렇게 예수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홍준표 대표도 예. 그분이 어떤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을까. 예. 응? 그래서 그걸 자살을 미화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너무 제가 볼 땐 관역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더 정치화하게 좀 더 이렇게 점잖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미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이 애달바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럼 우리 보고 하는 소리냐? 라고 좀 분노하지 않았을까. 딱 좀 콕 집어서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자, 좋은 일로 또 만나 뵙길 바라면서 김광덕 부장 안 하셨네요. 예. 일단 아까 지금 방금 그림에도 보니까 홍트럼프라고 했던데 홍준표 대표는 자기의 별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홍트럼프, 홍두테르테. 여기서 벗어나서 진짜 이 막말하는 그런 스타일하고는 차별화해야 앞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꿈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떻든 이번에 한 거 보면은 지금 미국에 가서 지금 페이스북에 글 올린 게 벌써 지금 한 두어 번째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보면은 그래서 이 침묵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최소한 석 달간은 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 말 맞다나 말을 아름답게 하는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이재명 지사 얘기입니다. 탈당을 할까요? 아니면 본인 말대로 음해 세력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결단하라는 김진표 당대표 후보. 당대표 선거에 왜 이재명을 끌어들이는가? 하여튼 쟁쟁한 3파전에 지금 변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이재명 결단하라 작심 발언 의도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힘 있는 강자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말에 담긴 의미와 어떤 행보를 보일지까지 예상해 주십시오. 힘 있는 강자들이 나를 싫어하는 듯해요. 음의 세력은 코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조폭, 연루설,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지금 대응인데 이 와중에 김진표 후보가 탈당해라. 이재명 결단하라. 당과 대통령에도 큰 부담이다. 그러자 이해찬 후보가 선긋기에 나서면서 이재명 관련 의혹을 잘 몰라요. 전당대회와는 관계없을 것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원칙대로 사법 처리 여부가 먼저지요. 결과를 보고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김진표 친문 표심을 계산한 듯하다. 이런 발언을 해놨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김진표 참 정치에 귀감이 됐다. 귀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권리당원들은 이 경선 결과의 40%를 차지하는 우리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고 우리 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게 아무 근거 없는 일이라면 명백히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나 이 의혹 제기를 계속 끌고만 갈 건가? 그 말씀 이재명 도지사가 탈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본인이 옳은 길인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노영희 변호사님, 준비 중이세요? 먼저. 네, 다 했습니다. 예,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김진표 의원이 네. 참 이슈를 잘 만들어낸다. 의제 선점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 관련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나아가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재명 그 지사에 대한 얘기가 지금 요즘 화두로 떠오르니까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선점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두 계세요. 가지 의제를 선점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면 예. 실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 내지는 상당수가 친문 세력이다라고 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김진표 의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청와대나 문 대통령 관련돼서 본인이 그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 예. 약간의 그런 그 뭐 보호정이라고 할까요? 이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끝내기 안타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다른 분들보다 훨씬 임팩트 있게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본인의 의제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겸장이다 뭐 이런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서 예. 저는 전략적으로는 잘한다. 다만 네. 그게 정말 전략에 그칠 건지 진짜 진정으로 어떠한 목적이나 표심을 이런 걸 모을 가지고 건지 하는 뭐 건지 이게 따라 달라질 두고 것 봐야 같아요. 된다. 예. 김광덕 부장, 저 언론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일단 친문 직계 표심을 상당히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를 지금 겨냥한 공격은 야권과 지금 친문 직계 일부에서 이루어져 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예. 전해철 의원하고 당시 경선을 할 때 당시 여러 가지 뭐 그 당시 해경군 김씨 개정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부엉이 모임이라는 친문 모임을 사실상 거기서 상당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전해철 의원이 지금 현재 뭐 좀 돕고 있다는 말도 있고 한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전해철 의원과 가까운 그런 표심들을 겨냥한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경쟁자인 이번 당대표 경쟁자인 이해찬 송영길 후보와는 차별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슈를 던진 건데 가령 이해찬 의원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경기도에 이번에 좀 고위직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두 사람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기 어렵다고 보고 본인은 공격하는 이런 차별화 전략을 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저 이 분석이 먼저 하실래요? 네. 예. 제가 이제 바깥에서 본 민주당 전당대회의 관전평을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집에 비유하겠습니다. 중국집에 이제 가운데에 이미 이제 상수로 볶음밥이 딱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메인 메뉴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하고 어울리는 메뉴를 하나를 골라야 돼요. 전당대회에서. 첫 번째가 단무지 김진표. 별로 존재 의미가 조금 없죠. 그러나 이제 하여튼 그 반찬거리는 좋고. 두 번째가 뭐냐. 송영길 김치찌개. 이거는 중식집의 그 한식이 메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주류는 아닌데 또 이것도 한번 이렇게 볶음밥하고 좀 메뉴를 맞춰볼 만도 한데. 세 번째가 고량주 이해찬. 이건 다 볶음밥 먹으면서 이렇게 고량주를 먹으면 또 이게 중국집에서 분위기가 도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볶음밥보다 고량주가 더 주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아, 뭐 요리라도 나와 이제 볶음밥 넣고 무슨 고량주. 하여튼 이 셋 중에서 하나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고민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 단무지라고 그래가지고 존재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술을 썼냐. 고춧가루를 거기다 확 뿌린 거예요. 단무지에다 고춧가루 뿌렸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확 존재가 부각되게 이런 상황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거는 김진표 의원이 자기 존재가 지금 단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로 의미가 부각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친문한테 단무지 없이는 또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죠, 그거야. 존재 의미를 부각을 시키려고 자기 이렇게 고춧가루 확 뿌리니까 이재명 건이 왜 여기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친문들의 어떤 그 정서를 자극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망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고춧가루 잘못 뿌려가지고. 어쨌든 제가 결국 볼 그림이라고 때는 요거 모르겠어요. 맞네요. 하여튼 이 셋 중에 하나를 민주당 대의원들이 고르겠죠. 이제 고르라고 지금 단무지가 지금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나는 이게 그냥 단무지가 아니다. 나는 그냥 반찬이 노 아니다. 변호사 전투욕을 좀 활활 타오르게 좀 하지 마세요. 왜 시간도 제가 없는데. 잠깐 말씀드리면요. 왜 또 단무지에다가 그 약간 그 설탕 치고 식초 치고 네, 그리고 고춧가루 치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하시고 싶은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단무지에 고춧가루를 쳐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용어를 지금 오늘 했다. 인사를 못 드렸네. 그런데 이게 일곱 문제냐 시간 이걸 먹고 말씀하시는 시장하니까 건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항상 요점을 좀 아니, 그러니까 풀이는 경향이 있으신데 좀 셋 정확히 중에 말씀하세요. 하나를 이제 대의원들이 골라야 되는데 셋의 속성은 이렇다 이거예요. 한 분은 고량주고 그러니까 저는 한 분은 김치찌개고 한 분은 단무지인데 그래서 잘했다니까 고춧가루를 못했다니까. 뿌렸다. 아까 제가 확 물어봤잖아요. 고춧가루 뿌린 건 잘못. 대답이 이상하죠. 얘기예요. 대답을 명확히 안 완전 했잖아요. 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누가 양 박사 하실래요? 이 이야기를 앵커가 계속 너무 들어주니까 저나 노영희 변호사가 이야기하려면 짧게를 강조하면서 특히 저한테는 짧게 저 하는. 그림만 나오면 본인도 헷갈리는 내용을 자꾸 들어주고 이러시니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앵커께서는 앞으로 눈 아프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 참고로 하여튼 머리는 많이 쓰셨는데요. 김진표 의원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갔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또 두 명을 굉장히 죽이네. 약간 그 약주라든가 고량주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소통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특징은 있어요. 오랜 관료의 그 경력이. 예,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 하는 겁니까? 말에 끼어들고. 그럼 양 박사부터 다시 정리. 제가 좀 분석을 해도 될까요? 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이 당대표 후보들이 친노 친문 계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측면에 있어서 특별히 쟁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차별성을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었고요. 네. 그런 시점에서 이 중앙위원회 끝나고 가감하게 김진표 의원이 먼저 극단적인 차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맹렬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정말. 그리고 전해철 의원의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예.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아주 피 튀기는 정말 싸움을 치열했죠. 했었고 치열했어요. 그 와중에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송영길 의원처럼 사법 처리 여부를 지켜보자. 그래서 진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하거나 이해찬 의원처럼 나 잘 몰라. 관심 없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을 그어버린 대신에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핫 이슈에 적극적으로 끼어들면서 전선과 차별화를 명확하게 만들어내면서 이슈를 일단 스포트라이트를 땡겨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언론 플레이에 있어서는 아주 독특하지만 이 결정적인
이니셔티브를 쥐었는데 이니셔티브. 이 영어만 임팩트를 쓰려면 줬다는 주도권을 쥐었어요. 그 위험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위험한 승부수일 수 있으나 네. 이재명 이 도지사를 지지하는 그룹들 중에 당대표 후보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김진표 후보 쪽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구를 던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오늘 양 박사가 참 좀 말이 좀 엉키고 더듬거리게 되는 거는 눈이 안 보이면요. 이 말도 잘 안 돼요. 한쪽이 잘 안 보이면. 그거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저는 침대는 아닙니다. 네. 운해가 문제인 거네. 지금 왼쪽 눈이 안 좋으시니까 네, 오른쪽 뇌가 좀 안 그 좋으신 정도 거. 정리하고 이제 김영조 의원. 네. 제가 뭐 7만 명과 70만 명 사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7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권리당원이거든요. 대의원 권리당원을 합치면 거의 85%에 육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7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내용입니다만은 핵심적인 친문 세력일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현재 말하자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 안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와 또 뭐 솔직히 말하면 현재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된 이화영 전 의원이 사실 대체로 지난 지방선거 때 도지사 때 어쨌든 그 이화영 전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 갔고 그런 부분이 이제 당연히 이해찬 캠프하고 좀 전 총리하고 가깝지 않느냐 이런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선 이렇게 친문 세력을 규합하는 두 가지 역할로서 이 김진표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70만 명이라고 하는 권리당원이 이 부분을 과연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기의 선거를 위해서 당내에 있는 주요한 자원을 이렇게 긁어내려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정당한 제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아마 승부수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간단치 않아요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네, 저는 경제통 후보의 경제적 선거운동 이렇게 그 제목을 뽑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정말 하나의 이슈를 던짐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명분이란 건 뭡니까? 최근에 진짜 민주당 계속 지지율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한마디로 읍참마속에서라도 대의를 구하자라는 명분을 잘 세웠던 것이고 더불어서 실리적 측면에서 친문 지지자 주류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김영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이 전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의 핵심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다는 점에서 어쨌든 승부수는 분명하게 띄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기의 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비대위인데 그런 비대위가 혹 비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 아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봉화마을 찾았는데요. 가서 사회가 통합을 향해 가야 한다. 김병준 비대위 과제는 무엇일지 지명부터 현재까지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행보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혁신을 외치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는 건 아닌지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먹방 규제 이건 국가주의적이다. 국가주의적이다. 혁신 믿어주세요. 노정신 따르는 자를 왜 미래가 없다. 김 전 지사가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따로 놀래 이런 또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한쪽에서는 인적 쇄신을 좀 맡겨봐라. 지지율은 역대 최고, 정의당 지지율이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작년 9월 1일에 태어나셔서 정치적인 이야기나 뭐 그런 건 없고 열심히 잘 하라고. 요즘 당내에서는 오늘 선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사회가 뭐 어쨌든 통합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힘을 모아서 또 우리 또 국가를 새롭게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건 그야말로 30초씩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광덕 부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가장 잘 되는 경우는 뭐 당을 구하는 소위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예. 가장 잘못하는 경우는 실패할 법정 관리인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 중간에 있는 구원투수로 데려왔으니까 그런데 바닥을 워낙 때려가지고 그 큰 실점을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득점을 지금 현재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저는 내부적으로 한국당의 가치 혁신, 외부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가주의적 비판, 특히 국가주의적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잘 세운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집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파이팅 넘치는 그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낸다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당의 어떤 그런 그 지지율 항상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영 변호사님. 저는 아직까지는 평가하기엔 시기상조가 아닌가. 다만 이제 이분이 그 친노무현의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던 분이면서 지금 현재 또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나아간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상당히 복잡한 평가가 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 이 정도입니다. 양 박사님. 예, 임팩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주의로 그 종북 좌파 이념에서 국가주의로 전환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그 성과는 있을 거라 본다. 홍준표와의 차별화를 명확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또는 박근혜와의 차별화를 명확하게 했다는 측면에서는 국가주의가 일정하게 먹혀 들어갈 수 있겠다. 하지만 국가주의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득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있어서 풍부한 콘텐츠를 통한 노선의 변경과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받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어느 정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정치 메시지가 사실상 부재한 것 아니냐. 역량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어떻게 끄는 서명희 전님. 글쎄, 오늘 이상하게 이 양 소장하고 마지막에 한 의견이 많네요. 지금 제 그림 설명하면은 계속 매각만 돌고 있어요. 매각만. 중심을 못 때리고 있는 거죠. 왜? 때려 들어갔다 황소한테 바치기 때문에. 정치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곧 어떤 가치와 정책을 다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천한 모습들. 그럼요. 그렇지 않고 구호는 공허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손도 못 대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누구가 한국당을 망쳤는지 그 부분에서는 절대 언급도 못 하고 마무리하세요. 같이 논쟁하는데 그것도 또 애매해요. 지금 국가주의가 뭐예요 지금? 이미 다 나와 있는 어떤 논쟁의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잘못됐고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합니다. 하여튼. 네, 김영희 전님. 저도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아주 슬픈 그림인데요. 길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림 그리면. 비대위의 수중이라고 하는 비대위라고 하는 그릇. 그릇 있는데 저 그릇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최저의 나무 이상 물을 채울 수 없다. 그게 이제 그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이런 부분들은 그럴듯하게 출발했습니다만은 지금 벌써 이제 비대위의 검증 상황에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슨 주거 침입을 했다든지 음주 단속을 했다든지. 김대중 비대위원 사임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비대위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힘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저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노정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나라가 이게 나라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라를 나라답게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사법 정의 아닌가요? 근데 일단 내일 재판을 흥정거리로 썼나 안 썼나 판도라 상자가 열립니다. 양승태 재판 흥정거리 아니다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비공개 문건 나머지를 다 내일 공개한다고 그럽니다. 판도라 상자의 민낯이 무엇일지 어떻게 보면 겁이 납니다. 파장이 어떨까요?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이건 특별조사단이 조사해서 밝힌 문건,
총 410개 중에서 지난달에 98개가 공개됐고 내일 228개. 나머지 문건 모두가 공개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대한변협 압박 방안, 민변 대응 전략, 해외 법관 파견 관련 거래 정황, 부산 법조 비리 은폐 의혹 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오스트리아 공간에 법관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대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 선고를 번복하려고 시도를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캐비넷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양스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돼야 되고요. 처벌받아야 된다고 마땅합니다. 저는요. 제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협에서 대변인하고 수석대변인을 4년 동안 했는데요. 제가 너무 잘 알아. 이 타임에 어떤 식으로 대법원이 했는지 법원 행정처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현재도 이분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자꾸 기각시키는 이 영장 발부 판사님들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하신 게 많은. 너무 많죠. 근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국가적인 대세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요. 글쎄요, 이 이건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정말 일이에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예. 선임한 특별조사란이 410개의 파일을 조사한 다음에 예.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있지만 형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조사했는 결과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네, 하면 맞습니다. 첫 번째 직격탄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결국 현재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무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 선까지 밝힐 수 있을지 정말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그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법조계의 큰 숙제입니다. 예, 내일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